작품은 대중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아까 박건일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뭐 히키코모리라든가 뭐 단절된 가족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좀 특이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인물의 내면을 잘 안 드러내요, 이 소설이. 심지어 주인공인 가가 형사마저도 관찰자로 머물고 있고,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는 거는 여기 하루카인가? 도모카 말고 하루나. 하루나. 하루나 정도만 주인공도 아니고 뭔가 그 심리를 반영하는 인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인물들은 내면을 잘 안 보여줘요. 그냥 관찰하게만 쭉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보면 이 모든 가족에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상층 이상의 행복한 바베큐 파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사람들의 위선이라든가 아니면 이 가족의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평화롭고 행복하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또 여기 대사에도 나오는데 모든 가족에게는 그들만의 비밀이 있다고, 그 비밀들이 하나씩 나오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이야기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연극 같아요. 크게 무대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그 다음에 이게 뭐죠? 검증의 1, 검증의 2, 그 다음에 현장 검증, 요 순서로 되어 있는데 마치 연극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좀 특이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면 왜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 이게 문학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요 서술 태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희 채널의 특성상 아무리 대중적인 작품이라도 작품의 의미를 읽지 않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작품의 의미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혼모노 박건일 선생님부터 이야기해서 여기서 이제 사회학적 설명 쫙 나오고. 이 책으로 무슨 사회학적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히키코모리 여기 나오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물론 이제 범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다 각자의 문제들, 불행한 이유를 갖고 있고, 그 불행한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사회적인 문제, 일본 사회에 고질적 병폐로 꼽히고 있는 몇 가지가 이제 이유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 그건 그냥 핑계고 그냥 그 장치, 범인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사실 그게 이 책에선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연극적인 무대로 옮겨가면서 사람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정통 추리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죠. 사람들 일단 다 모아놓고 범인이 누군지를 지목하는, 탐정이 나서서 지목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제가 추리소설 싫어하거든요. 일본 드라마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사람들 꼭 모아놓고 뭘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모아놓지? 그게 난 너무 자기적이고 너무 싫어서 이제 일본 드라마 잘 보지 않고, 그 추리소설도 최근에 잘 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방식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장르 문법으로 살아남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들을 제가 다 읽을 수가 없는 분량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뭐 일 때문이거나 아니면 뭐 우연히 읽게 된 소설들을 보면 좀 계열들이 있더라고요. 예컨대 어떤 사회 흑막이 등장을 해서 음모론적인 어떤 뒤에 조종하는 어떤 세계를 조종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그런 소설도 있어요. 또 이 당신 누군가를 죽였다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그냥 해결하는 단막극적인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몇 가지 또 뭐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로 유명한 과학자와 같이 등장을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시리즈도 있고, 뭐 그런 종류의, 그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사람이 어쨌든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소재를 계속해서 변주해 가면서 사람들을 그래도 계속 읽게 만들었다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깊이를 막 문제 삼기보다는 그 자체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58년생이더라고요. 58년생이 지금도 이제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존경할 만하다. 하지만 이 추리 소설이 과연 우리 이 소설 속에서 사회적 의미 같은 것들을 밝혀낼 정도의 그런 어떤 사이파 소설인가? 예컨대 마스모토 세이초라든가 미야베 미유키라든가 그 우리가 흔히 사이파 추리 소설이라고 하는 몇몇 작가들이 있는데 그 작가들만큼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장르 속에서 녹여내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진 않다. 사회적인 문제는 그냥 일종의 핑계로 클리셰처럼 들어갈 뿐이지 사실은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장르적인 법칙이고 그 장르적인 법칙 내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쾌를 주는 그런 것이 이 사람의 장기이자 특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그 미스터리는 유해한 장르다라는 국내 최초의 미스터리 평론집을 낸 권위자, 미스터리 권위자, 전문가 미스터리 전문가 일본 혼모노 미세모노 뭐 자기가 없는 미세모노 박인성. 네. 정정하자면 제목은 이것은 유해한 이것은 유해. 장르다이고요. 저는 뭐 미스테리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면 그렇게 전문가예요. 제가 그렇게 자칭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불편해할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에도 미스테리 나름대로 매니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런 형태의 본격 미스테리잖아요. 네, 저는 이제 본격 미스테리는 제 책에서 거의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거든요. 참고로 오타쿠를 알아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가 절대 오타쿠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반요죠, 반요. 요괴 반, 사람 반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부터가 일단 일본이잖아요. 지금 아님, 이누야샤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내가 찐 오타쿠 옆에 가면 오타쿠 취급을 못 받는데 그렇다고 일반인 옆에 가면 이제 또 오타쿠 취급을 받고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기본적으로 본격 미스테리고 사회파 미스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를 심각한 주제의식으로까지 끌어올리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몇 가지 이제 키워드, 화제, 소재 정도에서 뭐 어떤 경향, 일본 사회가 요즘에 어떤 이제 가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경향성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아주 트렌디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런 가족에 대한 일본에서 가족의 해체 그리고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형태의 강력 범죄 같은 것들을 소재화한지는 사실 꽤 오래된 이야기이잖아요. 일본에서 사실은 좀 이제 흉악범으로 소년범이 나타난 지도 예전에 뭐 사카키바라 소년 사건이었나 뭐 이런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한국에까지 알려진 게 막 90년대에 이미 이제 그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뭐 토막살인을 했다던가 뭐 이런 형태의 사건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꽤 시대가 지났고 그때도 그게 이제 일본 사회 안에서 아동 범죄자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에 대한 충격적인 화두를 던졌지만 그게 이제 벌써 30년 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문학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재현되는 방식 특히 2000년대에 이르러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서 가족의 해체 가족이 허울뿐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저마다의 정말 가족마다의 비밀 근데 그 가족의 비밀도 각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버전으로 형성되고 가족이 유명무실해지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이미 2000년대 많이 다뤄졌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작품이 이제 무라카미 류가 썼던 지상에서의 마지막 가족이었나? 이 작품도 딱 보면은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의 일본 가족의 풍경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적나라한 궁상극처럼 그려내는데
뭐 아버지 부부는 따로 바람피고 있고 딸은 원조 교제하고 아들은 히키코모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가족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한 가족 안에서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가족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체해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주의, 일본식의 가족주의에 대한 급진적인 결말을 내리고 끝나는 방식의 그 소설이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이 소설 안에도 그러한 방식의 어떻게 보면 2000년대적인 일본 가족의 병폐, 문제 이런 것들을 거의 사실 큰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 없이 좀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은 1차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히카와 같은 엄청난, 여기서 보면 연속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심각한 범죄자도 히키코모리 일종의 이제로 등장을 하고, 그 히키코모리는 또 사회적 열패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고위공무원인데 아버지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서 그런 학업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만의 공간으로 완전히 핀잠에 들어간 한 개인이 어떻게 게임적인 감수성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소재도 그렇고, 그렇게 최근 2020년대스럽게 잘 갱신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고전적인 어떤 일본의 가족 문제를 그대로 좀 답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소설이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을 장르적 문법으로 흡수해 오는 과정에서 연극적인 방식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르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사회파 향기, 약간 MSG 정도로 살짝 뿌리는 이런 아마 타협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본격 미스테리에서 기존에 등장했었던 평범한 흉악범이라던가 사이코패스 범죄자들만을 등장시켰다고 하면 그거는 이 작품이 너무 평이해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인 게임적인 범인 찾기에만 우리가 골몰하게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족 문제들을 끼워 넣음으로써 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잘 생각하지 않고 싶어하는 어떤 최악의 범인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반전이라기에는 그렇게 놀랍지 않지만 뭐 근데 그런 반전을 기계적으로 꾸며주는 것이 아닌가. 최악의 범인을 상정해 놓고 최악의 범인을 상정해 놓고 가족의 문제를 천착하는 것, 이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그나마 그런 의미에서의 좀 특이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가족의 문제는 저는 이게 다 복수심이잖아요. 이거는 가족 구성원, 같은 가족,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기대할 법한 어떤 여러 가지 배려와 존중과 뭐 아무튼 보살핌과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배신 당했을 때, 근데 그 배신을 결국에는 살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배신감으로 인한 복수심에서 살인을 저지르는데, 보통 우리가 그 캐릭터가 그러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그 감정이 되게 격렬하게 막 그 불타오르듯이 그렇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복수심에 비해서, 그래서 복수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거에 비해서는 되게 평온하다.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찰자적 구성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사실은 앞부분에 이 소설에서 어떤 초점하자로 설정된 두 인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은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공개가 됐고, 그다음 연쇄살인을 저지른,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은 살인범을 이제 찾는 게 여기에서의 이 메인 이 사건 해결 방식인데, 사건 해결인데, 근데 그거에 대한 그걸 키를 주죠. 그쵸? 다 읽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근데 그 정도의 어떠한 감정 표출이랄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복수심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수를 하잖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는데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덤덤. 그래서 참 뭔가 살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즉각적인 자기의 그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되게 손쉽게 활용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미스테리 장르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런 식의 살인이라고 하는 뭐 이런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까지의 어떠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변동이 막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굉장히 고뇌를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불시에 에라 모르겠다도 아니고 이거 폭행. 너 나 기분 나쁘게 했어? 푹 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살인이 너무 손쉬운 그러한 손쉽게 폭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동기 폭행 아니에요 이게? 그 살인은 아니잖아요. 살인은 아니잖아. 그런 느낌이 들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본에 흔히 얘기하는 혼내와 다테마에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혼내는 본심이고 다테마에는 겉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변하지 않는 우리 흔히 일본 하면 떠올리는 그런 가족 관계가 싹 다 녹아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것도 또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가족이 더 이상 이제 1번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족이 1번 가족은 더 이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살핌이나 안전함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 가족 내에서도 끊임없이 눈치 보고 뭔가 암투를 벌여야 되고 하는 그런 가족 관계. 그런 것들이 있고, 심지어 여기 보면 뭐 부부 간에도 서로 못 믿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나 또 본심을 다 숨기고 있다는 거. 그 뭐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죽은 사람이기도 한데 게이코 씨인가? 그 양반도 저기 아무도 없을 때에는 뒷담화를 막 까잖아요. 불려우가 있다. 뭐 여기는 뭐 너는 암여우다. 뭐 이런 식으로 암표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 혼모노와 니세모노들처럼 그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일본 하면 생각나는 거 그 다테마에가 있고 속에 혼내가 있다는 근데 이 일본의 추리 소설은 이 혼내가 드러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살인도 그렇고 겉으로 그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이 풍경 안, 이건 다 테마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혼내들이 다 있는데 그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일본의 미스터리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을 맨날 모아놓잖아요. 뭐 소년탐정 김전일 이런 작품들 봐도 그렇고 항상 일단 모아놓고 시작하는데 범인은 바로 너 하는 순간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혼내가 튀어나오잖아요. 그 사람 갖고 있던 뭐 질투심, 열등감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튀어나오는데 그 일본식의 미스터리는 약간 그런 순간을 다루는 경향이 좀 짙은 게 아닐까. 아니 그러면 일본 독자들은 그렇게 혼내가 튀어나오는 순간 쾌감을 느끼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자기들 평소에 그렇게 못 사니까. 일본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혼내와 다테마의 사회라고 납작하게 묘사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나라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고전적인 추리 소설들 보더라도 사실은 본심을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본심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건 다 비슷비슷한데 이 소설에서 좀 나도 눈여겨봤던 거는 갈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 내부에서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정말 슬픈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 갑자기 그게 살인으로 전화가 돼. 그러니까 외면하다가 외면하다가 갑자기 살인이 되는 거죠. 중간 과정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저는 사실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나? 아무리 그 본심을 숨기고
연극적인 그런 쇼윈도 부부든 쇼윈도 가족 행세를 하더라도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가족들은 정말로 아무런 갈등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살인을 저질러요. 비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고에 무슨 하임리 법칙이 있듯이 살인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 과정들, 갈등의 과정들이 점점 올라가다 고조되다가 터지거든요. 어떤 사회든 어떤 국가든 간에 그런 이제 갈등의 법칙 같은 것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떤 보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혼내와 나테마이로 나누어진 사회라 하더라도 갈등 없이 갑자기 이렇게 살인으로 가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기적인 느낌도 들고, 실제로 아무리 일본이 혼내와 나테마의 사회이고 갈등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다른 사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가족들 간에 엄청 많이 싸우고 자기들도 드러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인까지 가기까지 과정은 굉장히 뭔가 굴곡이 많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어느 가족이든. 오히려 갈등이 표출되고 싸우고 네. 그러면 살인까지 가지 않지. 그 전에 부분적인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해소가 되기도 근데 하는데 이게 갈등이 계속 누적돼서 폭발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계속 이거를 억누르고 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극단적으로 살인이라는 그렇게 볼 형태로 수도 나타날 있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살인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 추리 소설에서는 늘 살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살인이라는 것은 많은 갈등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고, 근데 항상 추리 소설 속 사건은 뭔가 아무런 징조가 없다가 갑자기 폭발하고 뭔가 엄청난 계획이 있다가 의도에 의해서 어떤 세팅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 면이 저는 좀 지나치게 자기적이다 항상 보는 느낌이 그래요. 근데 일단 이게 이제 본격 미스테리라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본격 미스테리에서도 후더닛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범인을 추적하는 데 집중한 장르적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 1차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김전일도 그렇고 명탐정 코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범인 찾기의 이야기에 보면 사실 와이더닛이라고 이야기하는 동기의 차원은 굉장히 통속적이거나 얄팍하게 그려지는 경우들이 일상다반사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기성이라고 하는 약점은 어떻게 보면은 본격 미스테리가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지점이 첫째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혼내 다테마이로 그렇게 얄팍하게 구성된 세계라고 일본 사회를 우리가 그렇게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9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징후로서 나타나게 된 어떠한 강력범죄들 같은 경우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그 범인의 심리 연구에서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본 사회를 요약하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다는 거죠. 그게 이를테면은 미국의 사이코패스 범죄자들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기도 하거든요. 미국의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연쇄살인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기 과시적이거나, 그러니까 물론 그 기반은 컴플렉스에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과시적인 측면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인 현장에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남긴다던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어떤 통제와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표출하고 싶어하고 경찰과의 게임 같은 것들을 즐기는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과시적인 측면들이 많이 드러났던 반면에, 일본의 이런 사회적인 범죄들, 강력 범죄들의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 심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망상적인 방식으로 범죄 행위로 나아간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사회학적인 뭐 의미들을 그래도 조금 뭐 초출해 보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이거를 다테마이라고 딱 요약하기는 어렵겠지만 표면적인 사회적 억압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일단 있었을 때 개인들이 이제 소외되는 양상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인 인물들을 만나서 관계를 통해서 그 소외된 내면을 뭐 확장하거나 연결하거나
뭐 극복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오히려 이제 망상적인 방식으로 더 심화되는 경향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 그게 이제 히키코모리나 아니면 이제 오타쿠 범죄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건데, 사실 이 작품도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회에서 좀 반복적이었던 사회적 범죄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은 들었어요. 여기에 공통적인 결국에는 두 명의 공범들은 그런 방식의 완전히 자신들만의 내면에서 소외되어 버린 그 소외된 상황들 안에서 망상적인 극복을 꿈꾼 거잖아요. 이 상황을 완전히 자기가 현실적으로 극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상황을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망상적인 상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탈출구를 돌파구를 형성해낸 건데, 사실 그게 저는 뭐 심플하진 않지만 일본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지 문화와 음지 문화로 약간 이분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그 음지 문화에서 섹슈얼리티와 폭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매개된 것들이 조금 더 거침없고 조금 더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원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그런 이제 문제를 다소간 함축하고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는 그 군대 있을 때 왜 그 자살 예방 어쩌고 그 책자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자살하는 것과 그 총기 난사하는 거 군대에서 그거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자살하는 거 밖으로 분노를 표출하면 남을 죽이는 거고,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자기를 죽인대요, 사람이. 근데 여기 그 범인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둘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방식으로서 남을 죽인 거잖아요. 자살 방법을 열심히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확실한 방법이 사형이라서, 그러니까 사실 자살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에 대한 분노가 쌓였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해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가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자 자살하는 방식으로서 타인을 죽이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갈등을 억누르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표출하게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 그 고사카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카스카라는 그 주인이 인격적으로 사실은 와서 고기 굽게 하고 갑질을 했잖아요. 충성심을 실험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납작 엎드리잖아요. 심지어 남들과 있을 때 혼내가 약간 드러나는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어쨌든 다카스카 씨한테 잘 보여서 살아남을 거예요라고 그 아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갈등을 표출하면 안 되는 시스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면들이 이렇게 쭉 뭐 깊게는 안 다루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스케치 하듯이 이렇게 쓱쓱쓱쓱 다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고, 뭐 근데 그거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온라인에서 아무리 분노를 표출해봤자 그거는 갈등 해결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뭐 우리 사회도 사실은 이렇게 갈등을 억누르는 어쨌든 사회 체계로 계속 가게 되면 우리 사회도 심심찮게 요새 그런 살인사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 사회도 충분히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연극적 형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줬는데,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검증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각자가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디스크 조각 모음하듯이 모아가지고 정보를 모아서 이제 재현적인 어떤 상황들을 연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내가 처음에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가가한테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가가 영상. 그렇지. 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제한된 정보를 처음에는 제공을 해주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 용의자로 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혼내가 토로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사카 나나미,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철저하게 다카스카 입장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발언을 조정하다가 이제 갑자기 자기네가 용의자 선상에 딱 오르자마자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속 이야기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방식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이 검증회 자체가 연극적 무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별장에서 그런 만찬을 즐겼던 그거야말로 가장 사회적인 연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게 되는 연극적 검증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회 자체는 상당히 좀 자기적인 설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 검증회를 통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각각의 사람들의 혼내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들이 다 하나의 증거들이 되는 거죠. 추리의 증거. 그래서 가가 교이치로라는 사람이 여러 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히가시노 게이고 네. 소설 속에. 그래서 가가 교이치로 시리즈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이 가가 교이치로의 캐릭터를 읽으면서 너무 매력이 없더라고요. 추리 소설에 일테면 포아로 경감이나 뭐 이런 유명한 제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사건을 해결하는 김전일 같은 존재. 근데 김전일도 매력이 없죠 사실. 근데 매력이 있는 주인공들은 홈즈.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죠.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좀 뭔가 결여가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건데 이 사람은 배려심도 있고 사람이 참 반듯하고 똑똑하기까지 그러다가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있어. 통찰력도 있고 저는 그런 사람 너무 싫어하거든요. 제가 오타니 쇼헤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결점이 없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결여를 채워주기 위한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타니 쇼헤이가 누구야? 야구 선수. 오타니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매력이 1도 없는 사람들이죠. 결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가가 교이치로라는 인물이 여러 번 이 히카시노 게이고 소설에 등장하는데 한 번도 매력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설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적으로 정말 기능적으로 소모되니까 약간 그래.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존재처럼 마지막에 스스로 다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사건들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어떤 뭐 그 갈등 요소도 없고 고민하는 것도 없고 그냥 정말로 로봇처럼 너무 이렇게 젠틀하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사건들 딱딱딱딱 해결하는데 야 이건 좀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 인물 자체가. 근데 저는 이 작품 한정, 전 다른 거 안 읽어봤고 일단 히가시노 게이고란 작가 거를 이게 세 번째인데 저는 용의자 X의 현신이랑 방황한 칼날을 보면 내면을 묘사를 못하는 작가가 아니에요. 특히나 방황하는 칼날 같은 경우에 내면 묘사로만 쫙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가 형사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치. 일부러 내면을 비워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주인공들은 이 살인범을 비롯한 이 가족들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가가 형사는 그냥 정리만 문자 그대로 MC인 거죠. 여기서 사회만 보잖아요. 사회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어, 막 정리정돈하잖아. 그러니까 사건 순서랑 이 사람들 심리를 그냥 정리해주고 어떻게 보면 걔네들을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짜 문자 그대로 그냥 기능적인 인물로만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가 저는 매력 없게 그린 건 맞는데 일부러 좀 가가 형사를 좀 비워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르적 역할을 다 한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또 일본 무슨 무사들 나오는 소설 있었잖아요. 무슨 흑래성 제목도 그 색깔. 흑래성이랑 이걸 물론 이게 뭐 그거는 역사물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너무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되게 스케일이 커요. 어쨌든 그게 또 성이고 성 전쟁 안에서 상황을 전쟁 묘사하고 상황에서 성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되게 단출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력 중에 이게 많이 사람들한테 읽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는 단출하기 때문에 크게 머리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인지자원 소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일본인 사람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도 휘리릭 읽히더라. 그래서 이 단출함이 제가 보기에는 큰 매력. 근데 이제 어쨌든 활자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무튼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큰 대중적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중적 매력은 다음 질문이기 아,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그렇군요. 그 작품 의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우리 얘기했어 작품의 의미? 뭐야?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아 그래? 네. 아, 그 다음에 네. 대중적인 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